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선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글로벌 모니터 TV 채널 이거 촬영하고 조금 있다가 저는 그 3프로 TV 그 언더스탠딩 컴퍼니 백 브리핑 컴백에 출연해서 다시 한번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저희 그 글로벌 모니터 TV 요 채널에서는 좀 간단하게 핵심만 좀 축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들이 돼서 여러분들도 그 기본적인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4일 월요일 날 이게 찌라시가 좀 돌았습니다. 그 에코프로 BM 내부 임직원들이 2020년 2월 달에 그 양극재 그 대형 수주를 할 당시에 그러니까 사전에 이 주식을 그 내부 거래한 혐의로 지금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찌라시에 좀 돌았고요. 저도 그 찌라시는 봤습니다. 월요일 날 오후에. 월요일부터 이제 주가는 좀 떨어졌죠. 그런데 이게 시장 전체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 찌라시의 영향을 그때부터 받은 건지는 확실치 않았고요. 좀 이 찌라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약간 긴가민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6일 날 장중에 한국경제신문이 온라인 기사로 이 내용을 단독 보도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 악영향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20년 그 2월 3일에 그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SK 이노베이션하고 계약을 한 거죠. 양극재, 그 NCM, 하이니켈계, NCM,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인데, 공급, 계약 규모가 한 2조 7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당시에 에코프로 BM 매출액 대비해서 한 465%,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계약 기간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만 4년에 걸쳐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팍 튀었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공급 계약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날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한 30분 정도 거래 정지를 시켰다가 거래 재개를 해서 10분간 그 단일 가격 개별 경쟁 매매로 이렇게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한 30분 정도 거래 정지를 했다가 다시 거래 재개를 시켰고요. 수주 공시 당시에 그때 주가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2020년 2월 3일 날 그 공시가 장중에 나오면서 주가가 팍 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5 영업일 정도 이렇게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잡아가는 요런 이제 차트 모양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의 그 장기 주가 흐름을 보면 2020년 초에 수주할 당시로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게 요겁니다. 여기 이제 수주 공시 당시에 요 차트, 요게 이제 요 지점에 해당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그 미공개 그 정보 이용 이슈 때문에 이렇게 지금 꼬꾸라져 있는 그런 형태죠. 최근 한 올해 1월 달 들어서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올 1월달 들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1월 26일 날 환경 보도로 뚝 떨어지면서 주가는 이렇게 계속 3일 연속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짚어볼 부분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에코프로 BM 경영진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혐의를 받고 있나, 또 어떻게 이런 그 자본시장법 위반이 포착이 되었나, 그 다음에 에코프로 경영진 개편 가능성은 없나,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그 시장 조치,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나, 회사의 사업, 그 영업에 대한 영향은 뭐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혐의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시장법 174조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을 한 겁니다. 자, 이 조항을 보면 그 회사나 회사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들이 이 직무와 관련해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 이렇게 미공개 중요 임직원이나 대리인으로서 직무 관련해서 회사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 또 이제 그 회사의 뭐 주요 주주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다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 그 밑에 이제 쭉쭉쭉쭉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에 해당되는 자인지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회사의 임직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제 1번 1호의 그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뭐 이동채 회장이 들어 있다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동채 회장 들어 있습니다. 이동채 회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포함해서 한 6명 안팎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6명 안팎이 맞고요. 임원급도 있고 비임원급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반 직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어떻게 잡아내냐면요. 그래서의 시장감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감시위원회가 이 이상거래 의심 종목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이 종목과 관련된 거래 그 계좌를 전부 다 까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 그 종목이나 잡아내는 건 아니고요. 저렇게 대형 수주건이 공시가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어떤 거래 이상 징후가 나타난 그 종목을 이 공시 그 전에 이렇게 이상 거래 패턴이 보인다든지 뭐 시장가로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든지 이런 그 계좌들을 다 까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과거의 가격이라든지 거래량을 기초로 한 그 통계 모델을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종목을 적출을 하고 나면 심리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심리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시감위 안에. 이 시감위 안에 심리 담당 부서에서 계좌를 깝니다. 증권 계좌 추적 그 조사에 들어가게 되죠. 뭐 본인 계좌일 수도 있고 차명 계좌일 수도 있는데 모조리 다 추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심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래소의 심리 업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주식 가격이나 거래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이제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나 풍문, 또 매체의 보도 같은 게 있는 이 거래에서 뭔가 그 불공정 거래에 혐의가 좀 있다 싶을 경우에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좌를 까서 그 불공정 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을 그냥 통칭 심리라고 합니다. 뭐 증권 계좌를 깔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는 금융실명제법에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에 보면 금융거래의 비밀은 보장해야 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법 4조 1항 제7호에 보면 이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고객들의 거래 정보 가운데서
자본시장법에 근거해서 거래소가 필요로 하는 정보, 자본시장법 요건에 맞추어서 거래소가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 계좌 좀 까야 되겠다 그러면 이 증권사가 이걸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거래소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이상거래의 심리를 수행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심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자료들을 거래소에서 가지고 가느냐, 이것도 다 시장감시 규정 시행 세칙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죠. 고객, 여기 이렇게 척 보면 고객 계좌 원장, 그 다음에 예수금, 입출금 내역, 위탁자별 정권 보유 현황, 거래 내역, IP 주소, 주문 입력 단말기, 식별 정보, 회원의 고객 계좌 관리 자의 인적사항 등등해서 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완전히 그냥 파헤친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 거래소 시감위에서 작심을 하고 달려들면 그냥 걸리는 겁니다. 예. 자, 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만 해도 범죄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해야지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수하기만 해도 범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을 기망을 했다. 쉽게 말해서 사기를 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래 상대방이 호재성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가격에는 팔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갖고서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서 시장에서 거래 상대방을 기망하여서 이 주식을 싸게 산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한 것만 해도 그 범죄가 성립되고요. 악재성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래 상대방이 악재성 정보를 알았더라면 그 가격에는 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악재성 정보를 모르는 거래 상대방을 기망해서 비싸게 팔아먹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호재성 정보를 알고 주식을 매수한다든지 악재성 정보를 알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특히 매수 같은 경우는 다시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지 않아도 범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이동재 회장 포함해서 이 회사의 이번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이 경영진들이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굉장히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아주 촘촘하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동재 회장은 어차피 사퇴를 할 겁니다. 사퇴를 할 수밖에 없고요. 회사를 이동재 회장이 이런 상태에서는 회사를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 전망과 관련해서는 검찰도 이제 상당 부분 수사가 다 진행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부당 이득의 금액이 중요하죠. 지금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산출하는 그 산출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20년 2월 3일 날 요때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비엠하고 SK이노베이션이 서로 계약을 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어느 정도 계약하기로 결정을 한 시점은 이 공시한 시점보다 훨씬 앞부분이죠. 그래서 공시를 한 시점, 정보가 공개된 시점보다 이 앞부분, 시점상으로 이 앞부분을 우리가 정보 생성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보 생성 시점이 있고 정보 생성이 되고 나서 이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주식을 샀겠죠. 그리고 2월 3일 날 공시가 되어서 그 내용이 오픈된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런데 이번에 이 주식을 산 임원들이 아직 판 건 아니라 그러죠. 이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면, 자, 이 공시가 나면서 그 정보가 오픈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쭉 오릅니다.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서 최초로 한번 고점을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여서 떨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수를 한 가격이 있을 겁니다. 자, 거래소에서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에 언제 매입을 했다 하는 기록은 있을 거고요. 이 사람들이 현재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공시로 정보가 오픈된 이후에 최초에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던 20년 2월 13일 날 이날의 종가 89,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식을 산 매입 가격을 빼버립니다. 이게 바로 부당이득을 산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정보가 공개된 뒤에, 다시 말해서 공시가 된 뒤에 최초로 형성된 요 최고의 종가, 요 지점, 요거하고 매입 단가하고 차이를 부당이득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상키로는 이 사람들이 한 4, 5만 원대에 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 4, 5만 원대에 매수했다고 보고 89,500원하고 이 4, 5만 원대의 차액이 39,500원에서 49,500원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9,500원 주당 39,500원에서 49,500원 요 사이의 가격 곱하기 뭐 이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을 산출할 겁니다. 이렇게 이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 중요정보 유용이라든지 시세 조정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형사처벌돼서 감옥살이하기 십상이죠. 또 부당이득이 50억 이상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명 계좌를 매도를 하려고 하면 대주주 기준에 그 양도세가 부과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당이득은 추징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재판까지 가려고 하면 법률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뭐 저기서 지금 현재 뭐 에코프로 BM 주가가 한 30만 원 되는데 저 사람들이 4, 5만 원에 샀으면 뭐 차익이 엄청나지 않겠나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당국에 걸려가지고 사법 처리되면 어마어마한 그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 시장 조치, 뭐 거래 정지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있을까요? 하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의 요건은 아닙니다. 실질 심사 사유는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 왜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조사단에서 바로 검찰로 넘겼나? 일반적으로는 자조단에서 조사를 하고 증선위에 넘겨서 증선위에서 그 제재 징계안을 의결을 하고 뭐 검찰 고발 보내든지 통보를 하든지 하는데 자조단에서 바로 검찰로 보낸 이유는 그것도 다 규정이 다 있습니다. 여기 도주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당국이 판단하기로는 혐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이 예상된다고 보고 그 남부지검에 바로 넘겨버린 겁니다. 자,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일각에서는 뭐 ESG, 요즘 기업들이 하도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저런 사건이 일어난 기업과의 그 거래를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사업이 굉장히 거래가 위축되지 않을까, 사업에 영향이 크지 않을까 보는데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 워낙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이 좀 우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배터리 양극재 부품을 교체를 하려고 하면 이 완성차 업체, 이 배터리 그 제조사들이 완성차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보통 뭐 이런저런 뭐 협의하고 테스트하고 하는데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1년 이상 그 미래의 그 납품분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지금 교체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말고는 지금 대안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 정도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을 가진 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ESG 이런 걸 내세워서 거래처를 바꾸려고 했다가 회사 사업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게 오히려 더 주주 가치 훼손이 될 수가 있고 더 큰 문제를 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경영진은 교체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이동채 회장 포함해서 주요 경영진들이 사임을 하고 또 어떤 회사 내부의 관리,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엄청난 개혁, 환골 탈퇴 방안을 좀 발표를 하고 해서 이런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같은 에코프로의 이 거래처들이 계속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동채 회장 포함해서 이런 경영진 교체가 긍정적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또 부정적 영향도 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이 자본시장법 위반 이 사건만 놓고 본다면 회사의 사업이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없지는 않을 것이나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으로 크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